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제 기본 이론 시작이고 본격적인 공부의 시작입니다. 기초과정을 제가 할 때는 뭐냐면 준비 운동하는 거라고 말씀드렸고, 개론의 경우는 종합과학, 그냥 쉽게 말하면 짬뽕이었기 때문에 다른 과목들, 그러니까 민법을 공부하거나 공법을 공부하면 또는 공시법을 공부하면 개론의 기초가 되니 다른 과목들 열심히 하시라고 기초과정에는 단 한 장의 자료도 나간 적이 없죠. 기초과정 물론 개론도 좀 들어놓으시면 배경 지식이 됩니다. 오늘부터는 본격적인 공부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교재는 기본서로 나갑니다. 기본서로 나가고요. 오늘 다룰 주제 먼저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고 간단한 OT 내용 등등등을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뤄야 할 부분은 부동산학 서설, 그리고 부동산의 개념과 분류, 부동산의 특성, 그리고 부동산 수요, 여기까지가 총론입니다. 그리고 지난 연도에 4문제, 보통 지난 10년 거의 평균을 내면 3문제에서 4문제가량이 출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부동산 수요, 여기서부터 경제론 시작입니다. 좀 어려워하시죠? 그러니까 비교적 여기는 좀 쉬운 파트이므로, 그리고 시험에 나오는 게 뻔함으로 약간은 스피드를 낼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속도를 늦춰서 자세히 다루도록 할 거예요. 일단 2023년, 2022년의 시험을 보고 23년 다시 공부하는 시작하는 분들에게 드리는 말씀. 그 다음에 11월부터 시작했지만 11월은 그냥 지나고 2023년 이제 새해 밝았으니 지금부터 진짜 시작한다고 생각하는 분들한테 드리는 말씀. 대개 시험을 보고 나면 시험을 봤어요. 그런데 생각했던 것보다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때 좀 기가 꺾여요. 그래서 마음의 타격도 있고 또 심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나름대로 어려움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저는 저 자신한테도 스스로 그러거든요. 어떤 것이 잘 안 됐을 때 항상 말하는 게 괜찮다라고 말을 합니다. 괜찮아요. 결국 절대로 기죽지 마시고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그런데 합격하고 나면 몇 회 합격했는지 자기 자신도 모르는 분이 많아요. 실제 합격하고 나면 다 똑같아져요. 절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합격하면 돼요. 그 다음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시 시작하기 어려운 이유가 있어요. 공부를 시작할 때 다시 시작하기 어려운 이유는 처음부터 잘하려고 그래요. 내가 겪어봤거든요. 난 올해 꼭 합격해야 돼. 이런 부담감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시작 자체가 처음부터 부담스럽게 시작을 해요. 그런데 그래서 너무 잘하려고 하니까 시작이 어려운 것인데요. 그냥 마음 편히 시작하세요. 시작하시면 가요. 그거를 선생님들이 도와드릴 거고 방향을 일러드릴게요. 세상에는 딱 2가지 법칙만이 존재한대요. 첫 번째는요, 절대 포기하지 말 것. 두 번째는 첫 번째 법칙을 잊지 말 것. 그러니까 여러분,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합격해요. 내가 끝까지 간다. 그리고 우리 삶 속에서 반복이 기적을 만들어요. 그래서 2023년은 그냥 합격해. 올해는 무슨 해냐면 뭐 개묘년 이런 거 하지 말고 합격해. 올해는 합격해. 이게 목표를 정하시고 꼭 여러분이 노력하시면 진짜 좋은 결과를 얻을 거고요. 그걸 우리 선생님들이 응원하고 또 앞에서 방향을 제시해 드릴 겁니다. 충분히 여러분 합격하실 수 있다라는 것 잊지 마시고 화이팅 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본 과정을 들어가면서 간단한 OT입니다. 기본 과정은 총 10주로 강수는 40강으로 천천히 진행이 됩니다. 부동산학 개론의 이론을 보다 자세히 학습해서 기본서와 강의를 통해서 이론을 이해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본격적인 학습이 시작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뭘 해야 된다? 강의를 듣고 책을 읽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학습이 뭐냐 하면 강의를 듣는 건 학입니다. 그래서 강의를 열심히 제가 기초과정은 들어라 그랬어요. 뭐 하지 말고 여러분 걸로 만드는 과정, 이거는 개론에서는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이건 안 해도 돼 아직은. 그 기초과정에서는 많이 들어라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러나 기본 과정부터는 여러분 걸로 만드는 이걸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걸 하는 게 뭐다? 강의 듣고 복습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다? 기본서 읽는 거.
기본성 있는 걸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다뤄드리는 문제 정도만큼만 다뤄보세요. 기본 강의 때 다뤄드리는 문제만큼만 다뤄보시면 돼요. 근데 다루지 않은 기출문제를 아직까지는 안 하셔도 돼요. 제가 다루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는 다룬 것 위주로 책을 읽고 문제를 푸시라. 그래서 이제 기본서를 학습하는 과정이고요. 강의를 듣고 복습할 때 꼭 기본서를 읽어주세요. 그러니까 기초과정 때 쓰지 말고 계속해서 듣기만 하라고 했는데 기본과정도 그러면 되나요? 아니요. 기본과정은 기본서를 읽으셔야 돼요. 근데 어디를 읽어요? 책이 너무 두꺼워요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본서에 형광펜으로 표시를 미리 다 해놨어요. 그런데 좀 더 많이 하고 싶지만 더 많이 하면 그 다음에는 좀 뭐라고 하실 것 같아서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거 위주로만 밑줄을 그어놨으니까 그 밑줄 그은 거. 근데 밑줄 그은 것만 읽으면 되나요? 그랬는데 밑줄 그은 것만 읽으니까 쏙쏙쏙 머리가 다 이해가 되고 안 읽은 것까지 이해가 돼요. 그러면 괜찮은데 뭔 얘기인지 단편적으로 딱딱 끊어져서 모르겠어요. 그러면 다 읽으세요. 다 읽으셔야 되는데 밑줄 부분에 집중해서 읽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거 꼭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강의를 듣고 이제 메모나 뭐 중요한 걸 체킹하고 싶어요. 이제 그런 것을 우리 쌤들이 전년도 강의를 진행하고 많은 분들의 요청을 받아서 효율적 학습을 위해서 합격서라는 걸 만들었어요. 요거 강의 노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합격서의 경우는 활용이 강의를 듣고 복습하실 때 정리하는 것 용도, 그 다음 또 하나는 단고나 용도, 그 다음에 마지막 파이널 정리할 때 마지막 정리, 문제풀이나 그런 거 할 때 정리. 여러분이 문제풀이반 가서 문제집을 갖고 오는데 기본서도 같이 가지고 오기가 힘들거든요. 이미 두꺼워 너무. 기본서도 두꺼운데 거기다가 합격서 뭐 다른 문제집 이런 거 같이 갖고 오기 힘드니까 그럴 때는 합격서만 집중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 여러분이 활용하시면 좋겠고요. 오늘 강좌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강의 시작 전에 기초 강의 동영상을 활용하면 좋은데 그렇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강의 계획서를 살펴보면 강의 계획서 끝에다가 연계되는 기초 강의를 넣어놨어요. 그러니까 그거 부분을 다 기초를 듣고 오시면 좋지만 그러면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그 진도에 맞춰서라도 기초 강의를 한번 듣고 따라오시면 훨씬 부담 없이 강의를 따라오실 수 있을 겁니다. 합격서는 이론 과정에 강의 내용을 그대로 담은 교재이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하시면 효율적인 학습을 하실 수 있을 거고요. 합격서가 있으면 노트 정리를 거의 하지 않아도 돼요. 그러니까 나는 그래도 여기다 한두 가지 더 정도로 적어놓고 싶다 하는 정도만 적으시면 되고 대부분의 경우는 그냥 합격서만 있으면 그 정도 내용만 아시면 시험 보는데 지장 없어요. 무조건 합격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명칭도 합격서라고 하는 명칭으로 정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기본 과정에서는 복습 문제에 대해서 좀 다뤄드리고 싶어요. 근데 이제 복습 문제를 다루는데 여러분이 복습 문제를 하는데 이렇게 프린트로 그냥 나가는 경우도 해봤었거든요. 근데 프린트로 나가는 경우도 해봤었는데 이 복습 문제에 관한 측면을 이렇게 좀 다니면서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선생님들이 뭔가 좀 여러 가지를 고민 중에 있어요. 곧 한번 이야기를 할 거고요. 그 중에 하나가 그냥 일단은 먼저는 개론해서는 인스타에다 이렇게 올릴 거예요. 올려 있어요. 혹시 먼저 보신 분들 아시지만 제 여기에 이렇게 1주차 오늘 거 강의 끝나고 나는 복습 문제 이게 10개로 올라가야 된다 해서 그냥 2개로 나눠놨는데 그러면 이제 이렇게 앞에 OX로 오늘 진도와 관련해서 4개 올려 있고 그 다음에 해설, 정답하고 해설, 그 다음에 또 넘기시면 문제, 정답하고 해설 이렇게 해서 가시면서 오가면서 한 번쯤 살펴보실 수 있도록 이렇게 그냥 올려드릴 거고 또 하나 실제로 뭔가 좀 하나 앞으로 좀 지나고 나서 좀 더 쉽게 보실 수 있는 뭔가 하나를 지금 생각하고 있는 중이니까 우선은 여기에 또 올려드릴 거예요. 여기는 그냥 여기대로 계속 올라가고 또 다른 것도 올라갈 수 있어요. 인스타에 그냥 들어가셔서 편하게 있으신 분들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강좌에다가 실제로 다 매번 그냥 다니면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계산기 선택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계산기는 기왕이면 이렇게 되어 있는 버튼보다 새로 구입하실 거라면 이미 구입하셨다면 어쩔 수 없고요. 이렇게 나눠져 있는 버튼, MR하고 MC로 나눠져 있는 버튼이 나눠져 있는 계산기를 구입하시라.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어요. 카시오 걸 사면 되나요? 그러시는데 아니고요. 카시오에도 이렇게 안 나눠져 있는 것도 많아요. 그러니까 또
어떤 캐논 거 샀는데 괜찮나요? 이렇게 물어보지 마시고요. 같은 회사인데 이렇게 버튼이 구분되어 있는 게 있고 구분되어 있지 않는 게 있는데 구분되어 있는 걸 사는 게 좋겠다. 왜냐하면 우리는 MR하고 MC 되게 많이 눌러요. 근데 이렇게 한 번 누르면 MR이고 또 한 번 누르면 MC인데 요거는 두 개가 섞여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 번 눌러야 되는데 스스로 따닥 두 번 누르게 되는 경우 있어요. 이렇게 손이 떨리거나 뭐 하거나 그러면 두 번 딱 눌러요. 그렇게 되면 나는 MR 누르고 싶은데 MC가 눌러지는 거 나중에 경험을 하시게 될 거예요. 그다음 반드시 GT 버튼이 있는 곳 하세요. 그럼 화폐의 시간 가치 계산을 복잡한 공식 없이도 답을 구할 수 있다. 다 보여드릴게요. 계산 문제도 쉽게 할 수 있는 방법. 그래서 GT 버튼이 있는 것을 꼭 구매하시면 좋겠고, 누트는 많이 누를 일은 없지만 그래도 난 누트 9가 얼마인지 잘 모르겠다. 그럴 수 있거든요. 갑자기 시험장에 갔더니 누트 9가 얼마더라? 생각이 안 날 때 그냥 눌러주면 바로 답 구할 수 있으니 그냥 누트 버튼도 있는 게 좋겠다. 자, 이 정도. 그러니까 제가 어떤 계산기를 사라가 아니라 이런 버튼, 이런 기능들이 있는 계산기를 구매하시면 좋겠다. 아시겠죠? 그리고 너무 작아서 좀 이렇게 너무 작아서 옆에 게 눌러지는, 저는 이게 그 핸드폰에서 자판 찍다 보면 옆에 게 잘 눌러지거든요. 근데 그게 옆에 게 잘 안 눌러지고 잘 하는 사람과 옆에 게 눌러지는 사람의 차이는, 어떤 사람이 나이 차이라 그러게 가지고 아 요새 열심히 연습하고 있는데 근데 옆에 거 눌러집니다 진짜. 그러니까 좀 큰 거, 그렇다고 기본서만큼 큰 거 말고, 아셨죠? 그런 거 딱 구매해서 매번 가지고 오세요. 자, 오늘 첫 시간에는 많이 쓸 일은 없어요. 그러나 한번 확인해 보시고 다시 한번 하시면 가지고 다니시면서 제가 이제 계산기 기능도 알려드리고 계산기 누르는 것도 자주 할 거예요. 수시로 자 계산기 꺼내세요라는 말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꼭 귀찮아도 개론 시간에는 계산기를 매번 가지고 오시라. 그 다음에 핸드폰 앱은 더 이상 쓰지 마십시오. 시험장에 사용 못합니다.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특별한 서비스. 하치하차 하치하차 정답! 같이 하자 친구야. 에듀윌 유료 회원. 친구 소개하고 현금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자, 이제 부동산학 총론으로 들어갈게요. 부동산학 총론 부분의 약 8%. 여러분 10%가 네 문제니까 8%니까 지난 10년 동안에 이렇게 평균 낸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 기초 강좌에서는 33회 거 제가 기준으로 했고, 기본 강좌는 지난 10년 거의 출제 비중을 기준으로 제가 제공해 드리는데, 지난 10년 거 데이터에 의한 분석은 약 3문제 내지 4문제 가량 출제됐다. 그다음 우리 이제 첫 번째 우리 부동산학의 이해라고 되어 있는 페이지부터 시작할게요. 갈게요.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출제 비중에 이제 강약을 강조할 거예요. 그런데 부동산학의 이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의 경우는 이제 아까도 제가 말씀드리기를 이 출제 비중을 감안해서 합격서나 이런 것도 만들어 놨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있기는 해요. 근데 이게 지난 10년 동안은 나온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비중이 대단히 떨어져요. 근데 10년을 넘어서는 나온 적이 있기 때문에 가볍게 부동산학의 정의를 가볍게 읽어주세요. 여기서는 안 해요. 자, 여러분 민법의 정의가 시험에 나온 적 없어요. 공법의 정의가 시험에 나온 적 없어요. 공시법, 세법, 중개사법의 정의가 시험에 나온 적은 없는데 부동산학의 정의는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왜 그런 거 아니? 부동산학은 역사가 짧다 보니까 부동산학은 이런 학문이야 라고 어필할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3번이나 시험에 나온 적이 있고요. 그러나 그 3번의 시험이 정답으로 나온 적은 없어요. 선택지의 들러리로 시험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가볍게 부동산학의 정의를 그냥 읽으시고 넘어가면 돼요. 아셨죠? 자, 외울 거 있다 없다? 없다. 말씀드렸어요. 외울 거 없다. 그냥 가볍게 읽으시면 된다. 그 다음 부동산학의 학문적 성격이요. 부동산학의 정의를 규정해주고 있어요. 부동산학의 학문적 성격이, 부동산학은 이런 학문이다. 잘 보세요. 잘 보세요. 부동산학은 이런 학문이다. 첫 번째 사회과학. 부동산학은 사회과학이에요. 사회과학이 뭐예요? 사회 현상에 대해서 연구하는 과학이에요. 그런데 사회과학과 대응되는 과학이 뭐예요? 자연과학.
물리학은 어디에 속해요? 자연과학. 경제학은 어디에 속해요? 사회과학. 부동산학은 사회과학에 속해요. 그 다음 부동산학은 응용과학이에요. 현실에 바로 응용하는, 현실을 연구하는 학문이에요. 응용과학과 대응되는 말이 순수과학. 물리학은 어디에 속한다고요? 순수과학. 순수과학입니다. 그런데 경제학은 어디에 속할 것 같아요? 사회과학이면서? 네, 경제학도 순수과학입니다. 그런데 부동산학은 사회과학이면서 응용과학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경험을 바탕으로 한 학문이에요. 경험과학이에요. 경험과학. 그리고 부동산학은 단기간에 발전했는데 이렇게 여러 학문들을 뭐 했어요? 짬뽕했어요. 근데 짬뽕했다, 이거를 짬뽕했다 이 말을 부동산학에서는 둘 중에 하나로 써요. 종합이나 혼합이란 말로 써요. 그래서 앞으로 짬뽕했다라는 말은 여러분이 혼합이나 종합이란 말로 쓰는데 부동산학은 무슨 과학이다? 종합과학이에요. 이거 말고도 두 개 더 있지만 시험에 나온 적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유념해서 보실 것은 이렇게. 부동산학은 사회과학이다. 부동산학은 응용과학이다. 부동산학은 경험에 입각한 경험과학이다. 부동산학은 종합과학이다. 그 다음 복합개념이란 말이 있어요. 여러분 앞으로 복합이란 말이 있는데 요거 우리말로 풀어 말하면 함께예요. 함께.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복합개념은 뭐다? 부동산을 따질 때 법률적 측면, 경제적 측면, 기술적 측면을 함께 고려하는 거예요. 법률적 측면, 경제적 측면, 기술적 측면, 이 세 측면을 함께 고려하는 거예요. 이것이 복합된 개념으로 부동산을 이해하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이 중에 뭐가 제일 중요하다? 경제적 측면이 제일 중요해요. 얘가 제일 중요하다 보니 우리는 법률적 측면과 기술적 측면을 먼저 분석해서 얘를 바탕으로 하여 최종적으로 경제적 측면을 판단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경제적 측면이 제일 중요하다. 그 다음 부동산학의 연구 대상과 연구 분야에서 부동산학의 연구 대상은, 자 여러분 질문할게요. 부동산학의 연구 대상은 두 개일까 많을까? 많겠지. 그 많은 걸 다 공부할 수는 없고 시험에 나오는 두 개만 보자는 말이죠. 하나는 활동, 하나는 현상. 부동산 활동과 부동산 현상. 이 부동산 활동과 부동산 현상 이 두 가지가 우리 시험에 나오는 부동산학의 연구 대상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부동산 활동이 뭔데? 부동산 활동은 쉽게 부동산에 대한 인간의 활동 줄임말. 부동산에 대한 인간의 활동을 줄임말. 인간이 부동산에 대하여 관리적 측면에서 행하는 여러 가지 행위 뭐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쉽게 부동산에 대한 인간의 활동, 즉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는 인간의 활동이다. 그럼 부동산 현상은 뭔데? 부동산에서 나타나는 현상. 부동산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현상. 그래 부동산 활동을 에워싼 여러 가지 현상을 부동산 현상이라 한다. 그럼 부동산학의 연구 분야. 자, 부동산학의 연구 분야와 관련해서는 이론 분야가 있고 실무 분야가 있을 거다. 그렇겠죠? 이론 분야가 있을 거고 실무 분야가 있을 거다. 그런데 이론 분야도 부동산학의 뭐 기초 분야가 있을 거고 실무 분야도 좀 더 자세히 또 내용에 들어가서 우리 책에는 표로 그려놨어요. 그런데 옛날에 아주 옛날에 시험에 나오고는 다시 나오지 않네요. 그러니까 분리해서 외울 필요 없네요. 그 다음 이런 말이 있어요.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부동산은 일반 재화에 비해 거래 비용이 많이 들고, 자 이게 28회 기출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제 문장 가운데서 여러분이 이해가 되지 않는 말, 거래 비용이 많이 들고, 그 다음 나머지는 다 알아. 비가역적 특성 때문에. 자 이런 말이 여러분 문장을 읽는데 잘 와닿지 않는 말이에요. 와닿지 않기 때문에 이 문장을 읽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공부하실 때 이런 말씀을 하신다고요. 자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거래 비용이 뭐냐면 거래할 때 들어가는 비용. 자, 질문합시다. 여러분 중개수수료는 거래할 때 들어가는 거래 비용입니까? 아닙니까? 맞죠? 여러분 취득세는 거래 비용입니까? 아닙니까? 이죠? 양도소득세는 거래 비용입니까? 아닙니까? 이죠? 등기비는 등기 비용, 거래 비용이죠? 그러니까 부동산은 다른 일반 재화에 비해 거래 비용이 많이 드는 편이다. OX. O. 그래서 거래할 때 들어가는 비용이 많이 들고, 그 다음 비가역적. 비가역적이 무슨 뜻이냐면 가역적과 대응되는 말로 간방향으로 그대로 돌아올 수 있는 건 가역적인 거예요. 근데 간방향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건 비가역적이에요. 자 여러분
강남에 여기서 멀지 않은 곳에 말죽거리, 저기 좀 더 가면 뽕나무밭, 그 주로 뽕나무밭 많이 있었던 곳을 잠실. 자, 여기 거기 무진장 높은 아파트들 많습니다. 꽤 비싸요. 저 가보세요. 많이 비싸. 10억도 넘을걸? 저거? 넘어요. 그 50평 10억 넘을걸? 잠실에? 근데 그런 거를 싹 헐고 뽕나무밭으로 갈 수 있다 없다? 없다. 못 가요. 못 갑니다. 그게 뭐예요? 비가역성이에요. 또 해볼까요? 여기 거기에 잠실에 가면 진짜 높은 빌딩이 하나 있죠. 이렇게. 그 뭐예요? 이름이 뭐라고요? 굴뚝타워라고요? 아, 뭐라고 그래요? 시그니엘이에요? 말을 이렇게 어렵게 해놨어? 그럼 저는 내내 지금까지 저기가 롯데타워 뭐 그런 건 줄 알았는데 하여튼 그래요. 123층이라며요. 예. 네. 그거 헐고 다시 지을 수 있어요? 지금? 야, 이거 짓고 나서 보니까 너무나 모양이 안 이쁘네. 좀 이쁘게 다시 지을까? 헐고? 돌아가기 힘들죠. 원래대로 돌아가기 힘든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진짜 가난해서요, 교통비가 없는 거야. 교통비가 없어서 5km 정도는 걸어 다녔어요. 근데 돈을 벌어서 이제 점심도 먹고 그리고 버스 타고 다녀요. 돈을 더 벌어서 급할 땐 택시도 타요. 드디어 승용차를 샀어요. 다시 옛날처럼 걸어 다닐 수 있을까 없을까?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소비는 키워놓으면 원래대로 못 가요. 비가역적이라 그래요. 자, 비가역적이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원래대로 돌아 못 간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이 공인중개사 시험 공부를 해요. 그런데 어떤 분은 되게 절실하게 올해 꼭 합격해야 돼 라고 생각해서 합격하시는 분도 계시고, 조금 덜 절실한 분도 제가 느끼기에 계셔요. 지금 지난 기초과정 거면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어쨌거나 공인중개사 시험 공부에 발을 디뎠잖아. 이 발 못 빼요. 합격하고 나가셔야 돼. 비가역적이야. 저 강의하면서 15년 만에 다시 공부 시작하시는 분 봤어요. 15년 만에. 우리 딴 회사에서 있었는데 에듀윌에서 다시 만났어요. 그러니까 비가역적이 뭔 말이냐면,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파트를 지어놓으면 아파트를 지어놓으면 몇 천 채 수천 채 아파트 지어놓으면 다시 논밭으로 가기 어렵다. 이게 비가역적이야. 부동산은 이용에 있어서 비가역적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일반 재화에 비해서 의사결정하는데 되게 신중을 기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이제 이 문장 이해되는데 무리가 없죠? 그래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제가 나중에 문장을 이렇게 싹 하는 거지. 그리고 여기다가 뭐 하나 뺀다? 빗자 하나 딱 빼는 거지. 가역적 특성. 그러면 이제 막 난리 나는 거지. 저쪽에서 막 성질 나고 새끼 말이야, 글자 한 글자 빼고 새끼 말이야 막 이러면서 막 귀가 막 다 들리죠. 근데 글자 한 글자 빼면 가역적과 비가역적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 아시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 부동산학의 접근 방법 가운데 종합식 접근 방법입니다. 여러분, 종합식 접근 방법은 아까 종합이 뭐라고 그랬죠? 짬뽕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나오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여러 학문들을 종합했어요. 우리나라 부동산학이 짧은 기간 동안에 이렇게 발전하게 된 것도 바로 이와 같은 연구 방법을 택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가장 나오는 키워드가 뭐라고요? 여기서 가장 나오는 것은 복합 개념, 법경기를 종합했어요. 부동산학을 이해할 때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이 측면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그 다음 또 하나요? 종합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요, 체계화시켰어요. 시스템적 사고방식 이런 말이 나오기도 해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은 이렇게 앞으로 딱 보셨을 때 어쩌고 저쩌고 나오는데 복합 개념 나오고 종합 나오잖아요. 그러면 종합식 접근 방법입니다. 간혹 이렇게 시스템적 사고방식 이런 말이 나오기도 합니다. 뭔 말인지 신경 쓰지 마시고 그렇게 여러 학문들을 종합을 해서 체계화시켰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의사결정 접근 방법은 인간은 합리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이윤 극대화를 목표로 행동한다는 관점에서 접근하는 게 의사결정 접근 방법이고, 우리나라 부동산학을 짧은 기간 동안에 발전시킨 건 종합식 접근 방법이지만 요즘에서 좀 중요하고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중요시되는 것은 의사결정 접근 방법이 중요시된다. 이렇게 여러분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부동산 활동과 현상 얘기 좀 해볼게요. 아까 했던 이야기 다시 한번요. 부동산 활동은 뭐의 줄임말이냐면 부동산에 대한 인간의 활동을 줄임말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부동산에 대한 인간의 활동이니까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는 인간의 활동입니다. 그런데
이 부동산 활동은 소유 활동이라는 게 있고 거래 활동이라는 게 있어요. 소유 활동은 뭐냐면 사용가치 측면으로 파악할 때 활동입니다. 사용가치 측면. 거래 활동은 뭐냐면 교환가치 측면으로 파악할 때 활동입니다. 이거는 소유와 이용의 측면, 이거는 거래와 투자의 측면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소유 활동을 능률화 하기 위해서는 최유효 이용이 돼야 됩니다. 그럼 최유효 이용이 뭔가 한번 설명드릴게요. 한번 설명드렸는데 완벽하게 이해가 됐고 기억이 되면 좋지만 안 되니까 계속 반복할 거예요. 여기가 강남역 사거리입니다. 강남역 사거리에 여기에 토지 이용을 이렇게 살펴보겠습니다. 이 일대, 자 1km를 둘러봤습니다. 질문합시다. 강남역 사거리의 토지 이용은 이렇게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농업용, 임업용 중에서 대개 뭡니까? 상업용. 대부분의 이용이 상업용. 그럼 제가 방금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부분의 이용, 혹은 일반적 이용, 혹은 평균적 이용. 그게 뭐라고요? 상업용입니다. 그걸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5글자로 뒤에 두 글자가 이용입니다. 무슨 이용? 아니요. 그걸 표준적 이용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표준적 이용이라고 합니다. 이게 먼저 나와야 돼. 그래서 강남역 사거리 일대를 살펴보는 것은 지역 분석이고 지역 분석을 해서 표준적 이용이 나와줘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대상 부동산을 살펴봅시다. 얘도 뭐로 이용되는가? 봤더니 얘도 상업용이 맞습니다. 그러면 주변과 어울리는 이용이에요? 아니에요? 예요. 이럴 때 최유효 이용이란 말이 됩니다. 그러니까 최유효 이용은 최고 최선의 이용 또는 부동산의 유용성이 최고로 발휘될 수 있는 이용. 누가 봐도 강남역 사거리는 상업용으로 이용하는 게 최고 최선의 이용. 있어 보이게 표현하면 부동산의 유용성이 최고로 발휘될 수 있는 이용.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게 최유효 이용. 그래서 여러분 부동산을 소유하는데 그리고 이렇게 바꾸면 소유와 이용의 측면에서는 최유효 이용해야 된다. 그 다음 거래 활동입니다. 옛날에는 저는 지금도 좀 기억을 합니다만 선해요. 저는 그 어렸을 때 이제 이렇게 저희 집이 좀 어려워서 이사를 되게 많이 갔어요. 6개월만에 이사 간 적도 있고요. 되게 이사를 많이 갔어요. 그런데 지금도 기억해요. 왜 많이 기억하냐면 사글세 아시죠? 들어보셨나요? 저희는 사글세도 살았었어요. 그래서 그걸 다 기억을 하거든요. 어머니하고 저하고 복덕방을 다녔기 때문에. 근데 어느 집인가 복덕방을 갔어요. 지금도 기억합니다만 격자창 이렇게 조그만 창들이 쭉 이렇게 쭉 있고 옛날에 창살 격자창으로 되어 있는 그리고 뭐 민트색 하면 색깔이 되게 이쁜 거고 하여튼 민트색 비슷하게 생긴 안 이쁜 색깔에 칠해져 있는 그런 문인데 이걸 열었어. 드르륵 하고 연다고 딱 열었는데 그 집이 담배 가게와 쌀집을 같이 하는 복덕방이었거든요. 딱 열었는데 담배 연기가 자욱하고 되게 연세가 많으신 이제 어른이 아마 복덕방에 이제 오너이신 것 같아요. 지금은 공인중개사라고 하지만 그때는 시에는 공인중개사 제도가 없었으니까. 그런데 이렇게 말했거든요. 왜 왔어? 이렇게 말했거든요. 저희 어머니한테.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뭐뭐 하면서 집 그렇게 보러 왔는데요. 그러니까 없어. 그리고 다시 고스톱 했거든요. 그 인상이 그 제가 어린 마음에도 기억이 하길 좀 기분이 나쁜 거예요. 왜 우리 어머니한테 반말하지? 그리고 우리 어머니는 또 거기서 당당하게 말씀도 못 하시고 이렇게 쭈뼛쭈뼛 이렇게 하시는 그게 지금도 기억에 나요. 그래서 저는 그 옛날의 복덕방 그 이미지가 되게 안 좋아요. 그게 있었거든요. 그리고 옛날에는 또 어떻게 대했냐면요. 그가 뜨내기 손님처럼 대했어요. 그냥 한 번 하면 그 다음엔 다시 오지 않을 사람처럼 대했다고요. 자, 그런데 그렇게 거래 질서가 문란했는데 이제 공인중개사 제도가 도입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복덕방이 아니라 공인중개사 사무소가 되고 그 일을 하시는 분들을 공인중개사라고 하고 전문 자격증 제도가 도입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거래 질서가 확립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손님을 대할 때 뜨내기 손님이 아닌 진짜 그게 고객이고 단골 손님이 될 수 있다는 것처럼 대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거래 질서가 확립이 되게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 거래 활동에는 거래 질서 확립의 원칙이 중요하겠죠. 그러나 시험에서는 요건 안 중요합니다. 요건 좀 중요하고. 그다음 부동산 현상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부동산에서 나타난 현상. 그러니까 부동산을 에워싼 부동산 활동을 에워싼 여러 가지 현상들을 가리켜서 부동산 현상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부동산 활동가 현상 의미 알아두시고. 에듀윌 유료회원으로 가입을 했더니 친구 추천 이벤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변에 아는 사람들한테 추천을 다 해줬어요. 근데 친구들이 결제할 때마다 10만 원씩 받았거든요. 그래서 한 지금까지 받은 게 200만 원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그 다음 여러분, 한국표준산업분류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짧은 지난 10년 기간 동안에 시험에 반복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말이죠, 표야 표. 표는 보기는 좋을지 몰라도 외우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자, 보실까요 여러분? 대분류가 있고 중분류가 있고 소분류가 있고 세분류, 세세분류까지요. 부동산업, 소분류, 대분류와 중분류는 부동산업이니까 외울 거 없고, 소분류 볼까요? 부동산 임대공급업과 이렇게 관련 서비스업으로 구분합니다. 그래서 임대공급업과 관련 서비스업 이렇게 구분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 세분류 보실까요? 세분류. 여러분 임대업이 있고요. 개발공급업이 있고요. 그 다음에 관리업, 중개업, 자문업, 감정평가업 이렇게 분류합니다. 그 다음에 세세분류로 갑시다. 세세분류는요, 임대업은 주거용, 비주거용, 기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개발공급업도요, 주거용, 비주거용, 기타가 있습니다. 그런데 얘는 기타가 없어요. 관리업은. 그러니까 첫 번째로 기억할 사실, 얘 기타 없다. 그 다음에 얘는 중개는 중개 및 대리업, 자문은 투자 자문업, 감정평가업으로 구분이 됩니다. 이제 암기합시다. 어떤 걸 암기하냐면 여러분은 적어도 세 분류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시험 문제 잘 보시기 위해서는. 세 분류 기억하실 때 어떻게 암기하신다? 임개공입니다. 임개공. 개공 아시죠? 어느 과목에서 개공을 많이 듣습니까? 중개사법에서 개업공인중개사 개공을 많이 듣습니다. 임개공은 어떤 사람이냐면 개업공인중개사의 조상이야. 누구라고요? 임개공이라니까. 개업공인중개사의 조상인 임개공은 관리였어. 관리. 옛날에 관리. 그런데 어디서 일했냐면 국자감 아니고 중자감에서 일했어. 중자감. 국자감? 아니 중자감. 개업공인중개사 조상인 임개공은 관리였는데 중자감에서 일했어요. 따라서 여러분 임개공과 관리중자감으로 구분하세요. 임개공은 임대업 개발공급업이고 나머지는 관련 서비스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임개공 관리중자감으로 기억해 놓으세요. 그럼 앞으로 제가 임개공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관리였다고. 관리. 어디서 일했다고? 국자감? 아니 중자감. 조선시대 대학은 성균관, 그리고 고려시대 대학은 국자감. 근데 그냥 중자감이라는 게 있었다고 생각해요. 개업 공인중개사의 조상. 옛날에 고려시대에 어쩌면 이렇게 공인중개사 제도가 있다면, 그게 관리였다면 진짜로 중자감에서 일했을지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임개공 관리 중자감으로 기억하시고 문제 갑니다. 자, 문제 갑니다. 보실까요?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제가 여러분 뭐하고 뭐를 구분해라? 임개공과 관리중자감으로 구분하라. 관리중자감은 관련 서비스업이고 아닌 건 임개공이지. 그러니까 여러분 임개공 나오는지 보면 되지. 임대업이나 개발공급업 있으면 정답 끝이죠. 됐나요? 됐어요? 여러분 암기는 시험에 바로 써먹을 수 있도록 암기하셔야지. 암기 기억한 다음에 근데 뭐였더라 하고 다시 문제를 보는 이런 방식은 곤란해요. 보자마자 바로 답을 고를 수 있도록 암기하셔야 의미가 있어요. 따라서 임개공, 관리중자감, 따라서 관리중자감 관련 서비스업 아닌 것은 임개공 고르시면 돼요. 됐나요? 그래서 정답은 4번. 부동산 활동의 속성 이야기합시다. 자, 여러분 부동산 활동의 속성 이야기할게요. 중요하느냐? 안 중요해요. 그냥 가볍게 보세요. 가볍게. 부동산 활동의 속성입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이론이란 측면에서는 과학성, 실무의 측면에서는 기술성. 이론이란 측면에서는 원리를 강조하는 거예요. 요게 과학성. 그 다음에 기술성은 실무의 측면을 강조하는 거예요. 스킬. 이론적으로 많이 하는 건 요 측면이고, 해당 업무를 능숙하게 하는 건 요 측면이고. 두 번째, 여러분 요런 말이 나오잖아요. 요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런 말이 나오면 언제나 공익. 그럼 이 말은 뭐죠? 공익과 사익 두 가지 다 강조한다는 거예요. 공익성과 사익성을 강조한다는 거. 그 다음에 전문성. 공인중개사는 전문가예요. 그래서 공인 자격제로 운영해요. 그래서
중개 활동은 전문 활동이다라는 걸 잊지 마시고, 윤리성. 공인중개사는 여러분 공인중개사가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서 행동을 해버리고 고객의 재산이나 이런 것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게 되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공인중개사뿐 아니라 거래 당사자의 높은 윤리성이 요구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래 당사자도 부동산 업자도 모두 높은 윤리성이 요구된다라고 시험에 나왔어요. 그 다음 정보활동. 여러분 부동산은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지가 위치가 움직여 안 움직여? 그러면 부동산 특히 토지는 그 위치가 움직이지 않는다. 토지는 이동을 할 수 없다. 여러분 토지는 이동할 수 없다는 말과 흙을 포크레인으로 긁어서 덤프트럭에 실어서 이렇게 옮기는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토지는 지가 위치를 움직이지 않아요. 그걸 부동성이라 그래. 부동성 때문에 부동산에는 통제가 불가능한 요인이 되게 많고 지역에 따라 그 지역의 정보라는 게 중요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동산 활동은 정보 활동에다와 관련 있는 부동산의 특성 골라보시오. 그러면 부동성 나중에 또 이야기할 겁니다. 여러분 대인 활동이 뭐예요? 사람에 대한 활동이에요. 그럼 대물 활동은 뭐예요? 물건에 대한 활동이에요. 그래서 대인 활동, 대물 활동. 간혹가다 말하기를 대인 활동이다 이 말을 오해하셔서 성격이 사교적이거나 외향적인 사람이 공인중개사 일을 잘하시는 걸로 착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래서 뭐 MBTI 같은 경우 2로 시작하는 사람이 잘할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냥 사람과의 관계에서 진심으로 잘 대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이 E가 됐든 I가 됐든 잘해요. 그래서 여러분 내향형 성격 같은데 나는 공인중개사 잘 안 맞긴 할 것 같은데 하고 그렇지만 공인중개사 한번 준비를 해볼까 하고 했어. 근데 나중에 처음에 자격증 땄으면 자신도 별로 없고 밀어놨어. 2, 3년 밀어놨다가 그냥 한번 해볼까 했는데 너무나 재미있어서 적성에 맞고 돈도 잘 벌고 하는 분들 참 많아요. 사람에 대한 활동, 그리고 물건에 대한 활동. 물건에 대한 활동이니까 여러분 부동산을 가지고 와요? 내가 가야 돼요? 내가 가야 돼. 현장에 가서 가봐야 된다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임장 활동과 연결이 된다고요. 대물 활동이면서 임장 활동이에요. 이거는 탁상 활동과 대응도는 말이에요. 책상 위로 못 가져와요. 탁상 활동은 책상 위에서 하는 것이고 임장 활동은 현장 조사 가봐야 돼요. 부동성 때문에. 부동산 활동은 뒤에서 하겠지만 수평 공간, 땅 표면인 지표와 지하 공간 또는 지중 공간, 땅 위 공중 공간, 이렇게 3차원 공간 활동이에요. 또한 부동산은 영속성 때문에 멀리까지 생각해야 돼요. 아까 그 롯데타워라고 제가 아까 말했던 그런 123층 이런 건물을 지으려면요 진짜 100년 이상 생각하면서 건물을 지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거 뭐 했는데 별로 아닌 것 같다 하고 한 5년 후에 헐어?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멀리까지 생각해야 된다. 또한 언제나 부동산을 이야기할 때는 복합 개념, 법경기를 함께 고려하는 개념, 복합 개념의 측면에서 접근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동산 활동의 속성 가볍게 보셔도 됩니다. 그 다음 부동산 학의 일반 원칙. 자, 여러분 부동산 학의 일반 원칙 김영진 교수님은 이렇게 말했는데 후배 학자들은 부동산 활동의 일반 원칙이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그럼 앞으로 시험에 부동산 학의 일반 원칙이라고 나오거나 부동산 활동의 일반 원칙으로 나오거나 똑같아요. 세 가지가 있어요. 능한경, 첫 번째는 능률성의 원칙, 두 번째는 안전성의 원칙, 세 번째는 경제성의 원칙. 자, 여러분 능률성의 원칙 설명드립니다. 능률성이란 주어진 여건과 제약이 있어요. 자, 오늘 우리 강의실에 오늘 많은 분이 오셨지만 각자 나름대로 제약이 있을 거라고. 나는 오늘 강의 끝나자마자 집으로 가야 돼. 왜냐면 그 시간에 맞춰서 아이가 오기로 했거든. 유치원 끝나고 올 거란 말이에요. 또는요, 내가 이 끝나고서 알바를 가야 돼. 아니 또는요, 내가 가정을 돌봐야 돼. 아니면요, 가장으로서 내가 좀 돈을 버는 일들을 해야 돼. 이렇게 나름대로 다 제약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제약 하에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어떤 목적하는 바를 달성하는 것, 그게 능률성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런 분들이 있어요. 자, 아이 키우는 육아맘 또는 직장인, 심지어 야근까지 해. 그럼 내가 짬을 내서 공부해서 합격할 수 있을까? 능률성이라는 측면이 되게 중요해요. 그게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시험에 덜 나온다고 제가 좀 전에 말했던 것들은 과감하게 버리는 거예요. 이건 좀 중요합니다 하는 것들만 집중적으로 하는 것, 그래서 내가 목적 하나를 달성했다면 능률성.
그래서 여러분 이 능률성이란 주어진 제약과 여건하에 보다 많은 일들과 업적들을 수행하는 거라면 아까 부동산 활동은 소유 활동과 거래 활동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 소유 활동의 능률화와 관련해서는 아까 무슨 원칙? 최유효 이용의 원칙이 강조된다. 근데 거래 활동의 능률화를 위해서는 아까 중요하진 않지만 거래 질서 확립의 원칙. 옛날에 재미난 에피소드가 많아요. 이거는 이제 판서로 옛날에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분필의 굵기가 좀 더 가늘고 그런 시대였어요. 썼는데 뒤쪽에서 안 보였나 봐. 어떤 분이 거리 질서 확립의 원칙이라고 적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건 교통순경이 하는 거라고. 안 중요합니다. 이것만이 여러분이 유념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능률성의 원칙. 그 다음에 두 번째 안전성의 원칙은 안전해야 돼. 그래서 복합 개념의 안전성을 강조하는데 자 질문합시다. 복합 개념 뭐예요? 법률적, 그래 법경기,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안전성을 다 따진다는 뜻이에요. 법적으로 문제 있나 없나, 경제적으로 문제 있나 없나, 기술적으로 문제 있나 없나 다 따져봐야 된다. 근데 말이죠 여러분, 이것만을 강조하잖아요. 이게 잘못하면 소홀히 될 수 있어요. 능률성을 강조해서요 과감하게 뺐거든. 다 뺐어 그냥. 시험. 이거가 10년 전에 한 번도 나온 적 없고 다 뺐어. 다 뺐는데 시험을 봤는데 57.5 나왔네. 한 개 모자랐어. 개론 한 개 모자라고 민법 한 개 모자라고. 자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안전성은요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안전성을 꼼꼼하게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꼼꼼하게 하는 거예요. 안전성만 강조해서 시험에 딱 보니까 10년 전에 나온 적도 없고 20년에 나온 적이 없지만 28년 전에 나온 적이 있네. 그래 그런 것까지 꼼꼼하게 공부했어. 그래서 시험을 봤는데 부동산학개론을 97.5가 나왔어요. 근데 민법이 과락 나왔네. 네, 안 되죠. 아니면 개론도 90점, 민법도 90점 나왔어. 근데 2차가 과락 나오는 게 투성이었어. 자, 그렇게 공부를 하시면 안 되죠. 이것만 강조하면 이게 소홀히 돼요. 이것만 강조하면 이게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둘의 경우는 서로 상호 충돌 관계를 가질 수도 있다. 그래서 조화를 꾀하는 게 중요하다. 간혹가다 저한테 묻기를 능률성의 원칙과 경제성의 원칙의 차이가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분이 계시는데 이건 돈 얘기예요. 그냥 돈 얘기. 돈 적게 들이고 목적하는 바를 달성하면 돼요. 경제 원칙을 말하는 거다. 능, 안, 경, 능안경. 네. 그러면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이 능률성의 원칙에서는 제가 소유 활동과 거래 활동의 능률화를 이야기했고 안전성의 원칙은 복합 개념의 안전성을 강조했다. 자, 머릿속에 기억하실 수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런 말씀을 하세요. 강의 들을 때 알겠어요? 지났는데 까먹었어요. 자, 그거에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자, 부탁드려요. 공부할 때 내 기억 속에 오래 남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없어. 사람은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 또 보는 수밖에 없어요. 언제까지 그렇게 봐야 된다? 시험 때까지 계속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마음 편하게 가지세요. 자, 제가 화면 넘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또 까먹겠죠? 괜찮아요? 자, 문제 볼게요. 자, 문제 이렇게 나왔어요. 틀린 걸 고르래요. 과학을 순수과학과 응용과학으로 구분할 때 부동산학은 응용과학 맞죠? 맞네. 자, 1번 문장이 난 눈에 들어와. 그러면 이제 괜찮은 거예요. 두 번째 문장입니다. 부동산학 연구 대상 두 개만 보라고 그랬죠? 현상과 활동. 괜찮네요? 네, 활동과 현상입니다. 세 번째 부동산학의 접근 방법 가운데 이게 뭔지 잘 모르겠는데요. 내용 보니까 이렇게 복합 개념 나오고 종합했다네. 그럼 종합식 접근 방법 맞죠? 눈에 들어오고 키워드 탁탁 잘 잡아내세요. 부동산학은 여러 학문들의 연구 결과를 짬뽕한 거 그걸 뭐라고 그랬냐면 종합학문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종합학문이니까 부동산학이 앞쪽에 부동산학개론이 있긴 하지만 다른 과목 예컨대 민법도 공부하고 공법도 공부하고 공시법도 공부하고 세법이나 중개사법도 공부하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 부동산학의 일반 원칙으로서 안전성의 원칙은 그래놓고 여러분 소유 활동에 있어서 최유용을 지도 원리로 삼는다. 이거는 소유 활동의 능률화 그러니까 능률성의 원칙이지. 따라서 여기를 뭐로 바꿔야 된다? 능률성의 원칙으로 바꿔야 된다. 그러니까 얘는 틀렸다. 됐나요? 자, 이런 훈련을 점점점 하시면서 이제 동시에 고르는 연습과 빨리 읽는 연습이 같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고르는 연습과 빨리 읽는 연습. 근데 빨리 읽으려면 중요한 키워드도 잘 찾고 모르는 단어가 있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부동산의 개념과 분류로 넘어갈 거예요. 이제 부동산의 개념과 분류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서는 이렇게요. 법 제도적 개념. 요거
합쳐서 그냥 법률적 개념입니다, 여러분. 그다음 두 번째가 경제적 개념, 세 번째가 물리적 개념. 여러분, 이 물리적 개념은 말이죠, 어떤 거를 이렇게 표현한 거냐면 기술적 개념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앞으로 공부하면 기술적 개념을 크게 구분하잖아요. 물리적과 기능적으로 구분합니다. 그러면 기술적이라고 표현하는 이 말이 사실은 물리적보다 넓은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물리적이 이렇게 있다면 그 안에 뭐가 들어간다? 이렇게, 이게 물리적 개념이라면 이 안에 뭐가 들어가냐면 기술적이라는 개념이, 그러니까 아니요, 여기가 기술적이고 여기가 물리적이, 기술적 안에 이렇게 물리적이 들어갑니다. 나머지는 여기는 기능적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표적인 게 기술적 개념 가운데 대표적인 게 물리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법경기를 의미한다고 알아두시면 됩니다. 법률적, 경제적, 이게 물리적이 기술적이다 이렇게. 그런데 시험에 기술적으로도 나왔고 물리적으로도 나왔습니다. 그다음 다음에 여러분 법경기를 함께 고려하는 게 뭐였죠? 복합 개념. 이 순서로 우리가 부동산의 개념을 이야기할 거고, 이 부분의 출제 비중은 앞쪽에서 그래도 높은 편입니다. 2문제씩 보통 나옵니다. 그다음 이 중에서 법제도적 개념을 이야기할 건데, 법제도적 개념은 법률적 개념으로서 우선 먼저 여기서는 민법에서 말하는 부동산의 개념을 이야기를 해보면, 자 그럼 민법으로 가볼까요? 민법 99조 1항에는 부동산을 토지 및 그정착물이라, 토지 및 그정착물은 부동산이다라고 1항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2항에 가면 물건이 이렇게 있습니다. 물건이 이렇게 있는데 그 물건 중에서 요게 부동산이랍니다. 그럼 이게 부동산이면 요걸 뺀 나머지는 뭐다? 동산이다. 그래서 여러분 부동산 이외의 물건은 동산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민법으로 가볼까요? 민법에서 말하는 부동산의 개념은 어떤 건지 이야기를 해보자고요. 그러면 보세요. 여러분 민법이란 과목 시험 과목이 있어 없어? 있어. 그리고 다른 선생님들이 다 이렇게 말해. 개론을 뺀 나머지 선생님들이 이렇게 말해. 2차 선생님들이 민법이 중요하대. 민법을 먼저 하래. 그래서 제가 아무 말도 못하잖아. 딴 사람들 다 민법이 중요해. 왜 민법이 중요하다 그러게? 민법이 45개 나와요? 아니걸랑. 지네들 과목 하는 데 있어서 민법을 알아야 도움이 되걸랑. 그러니까 민법이 중요하다고 막 하지요. 외로워. 아주 외로워. 혼자잖아. 쟤만 학이야. 이론이라고. 그런데 실은 저도 민법이 먼저 하라 그래요. 왜? 이렇게 나오잖아. 아 그래서 민법은 민법 있죠. 여러분 6개 과목에 민법 앞에다가 별을 그려. 얘는 우리 공인중개사의 과목의 별이다. 꽃을 그려. 꽃을. 꽃 그려. 꽃이다. 아셨죠? 그리고 끝이야. 걔가 45개 나오는 건 아니야. 그러나 여러분 민법을 잘 해놓잖아요. 그러면 공시법 공부하는 데 도움 돼. 중개사법 공부하는 데 도움이 돼. 그리고 법 체계를 잡는 데도 도움이 돼. 법 마인드 갖는 거, 그런데 심지어 개론에도 도움이 돼. 그래서 이제 민법에서 말하는 부동산을 제가 이야기를 할 거예요. 쉬었다가 여기로 갈게요. 쉬었다 하시죠.